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네, 조금 업로드하는 텀이 길어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은 유아 임용을 준비해 있었을 때, 저의 첫 번째 임용 준비 스토리, 저의 그 임용 생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었던 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게 2014년이었거든요. 벌써 11년 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자만스러운 단어라서 조언보다는 어, 그냥 코멘트? 좀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4년 중간 6월달 정도? 5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은 6, 7개월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제가 다니던 회사도 있었었고 해가지고, 네, 그걸 정리하고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시작 단계였던 거. 음, 그래서 오늘은 짧게 유아 임용을 향해서 처음, 정말 정말 처음 걸음마도 아니고 응애 태어났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엄마 수험생 출신 유아 임용이잖아요. 네. 이 지난 영상에 이명으로 들어갔는데 이명이에요.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유아 임용 보실 때 이명 그리고 제 이름을 좀 빨리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어, 다른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글자체에 따라서 쓰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2014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개월 정도 되는 수험 기간이었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적어 보았어요. 왜냐하면 글이 길어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업무를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딘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그렇고 긴 이야기를 적지 않는다가 저의 주 철학이에요.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는 음성으로 들어주시고 아마 자막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적은 내용을 제가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한국사 자격 인증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한 건 한국사였고요. 그래서 3급으로 쉬운 걸로 봐서 이제 한 2달 공부했던 것 같아요. 두세 달?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던 걸 정리를 해야 됐어가지고 2014년 8월쯤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막 수집을 했죠. 제가 또 하나를 파면은 또 두더지 마냥 막 파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들이 계시는지 강사님들 탐색 그리고 선택 그리고 강의를 또 구입하고 또 국가 수준 자료의 그 자료들을 수집을 했어요. 여기서 국가 수준 자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딱 나와야죠. 고시문. 네, 지금도 고시문이 있을 건데 고시문. 그러니까 총론에 해당되는 고시문과 현재 교육과정은 놀이 실행 자료, 이해 자료라고 있을 거지만 나 때는 네, 해지서라고 해가지고 네, 해설서와 지침서와 나중에 지도서까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막 수집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강사님을 어느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선생님이신데 이제 강한나 선생님이시라고 그 개념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개념도라는 책을 보고 딱 떠올랐던 생각이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초심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공부를 너무 몰입해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시험 범위를 잡는 것도 사실 위험하지만 너무 협소하게 그 책 한 권을 의지해서 이것만 다 알면 되겠지 이것도 참 위험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저랑 그 당시에 맞았던 선생님은 그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어쨌든 초수 중에도 초초수이기 때문에 그 책이라도 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2014년에 저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가 온 거예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정말. 한 어느 날 그냥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기 때문에 동료 직원하고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버스에서 유난히 졸렸어요. 좀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력을 우연찮게 봤는데 그날이 제가 사는 그 커피 전문점 그 스타땡땡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고시문을 보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왜 생리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력을 봤는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또 철저하게 임신 테스트기 회사가 다른 걸로 2개 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집에 와서 했더니만은 바로 2줄이 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아이를 또 기다렸던 부분도 있었었기 때문에 놀라웠지만 뭐 2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임용도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의 스토리에도 나오겠지만 참 어려웠었거든요. 어쨌든 임신이라는 걸 큰 이벤트를 맞이를 했고 5주 지나고 6주 지나니까 입덧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심하게 해가지고 친정집에서 거의 누워 지냈어요. 먹지도 못하고 먹어도 바로 토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때 공부 시작한 지 한 몇 달 안 되어가지고 1차 시험을 볼까 말까도 고민을 했는데 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시험장의 분위기와 그 시험장에서의 그 선생님들,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또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써야 되는지, 그런 실제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험 삼아 인시를 했고요. 문제 푸는 내내 사실 살짝 입덧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 시험을 봤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당연히 불합격을 했지만, 시험장은 이렇고, 분위기는 이렇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사실 예술 경험 문제에서 뭐 음표, 이렇게 악보 문제도 나오고 이랬었을 때, 뭐, 샘여림 관련해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는, 어렵지 않네.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공부 시간이 하루에 5시간 미만이었어요. 누워 지냈거든요. 거의 2014년 9월, 10월부터 뭐 저희 시험이 11월에 있었으니까 11월 시험 볼 때까지는 울렁울렁거려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임용에서의 걸음마도 아닌 응애응애 갓난아기의 그 수험 생활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4가지, 5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다시 그 응애응애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좀 임용고시 준비하면 임용고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시험 시즌도 알아야 되고, 시험 자격이라든지 시험 범위 등등등 잘 알아야겠죠? 응시류부터 뭐 시작해서 뭐 어떤 지역의 뭐 커트라인, 그리고 그 인원수, 이렇게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임용고시 카페에 바로 가입을 했었고요.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게 없는지를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스마트폰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럴 때 그 스마트폰의 장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편리하다는 거. 그래서 틈날 때마다 모든 게시판은 처음에 다 훑어봤고요. 그리고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수집을 했고, 그 모든 자료가 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모으고 걸러내는 과정에서 제가 또 터득한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했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하나씩 왜 요즘에 그 식빵, 티슈 식빵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전체 식빵이 되듯이 임용고시도 하나 그 면들이 모여져가지고 나중엔 향긋한 그 식빵 합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갔던 거는 유아임용 궁금해요 게시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막 이제 질문 올리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이거는 제가 삼수, 사수, 그러니까 2014년까지 하면은 총 시험을 4번 봤으니까 어쨌든 합격할 때까지 계속 틈틈이 들어가서 어, 계속 봤어요. 응. 그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나중에 재수 이상 갔었을 때는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 데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 그래도 틈틈이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아이 좀 쉬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추후 설명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적어 놨는데 사실 이게 다예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 흐름을 잡을 때 뭐 해야 할지 도움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문 암기와 국가 수준 자료를 모으고 정독하고 기출문제 보기까지 했었던 게 제가 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다시 제가 임용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시문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예전보다는 고시문이 조금 더 심플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총론에서는. 그래서 고시문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 토시라도 이렇게 틀리면은 틀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고시문이. 그래서 대기 응애응애 시절에 정말 달달달달 먼저 외우는 게 많이 도움이 됐었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놀이 이해 자료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정독하는 거 그리고 기출 문제가 그냥 바이블이죠. 임용의 바이블. 기출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 문제에 어떤 이론이 나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술 시험 보니까 성숙주의, 뭐 행동주의가 아니라 구성주의, 뭐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이렇게 해서 발달 이론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쫙 나와야 되겠죠? 유아 발달 이론 하면은 뭐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서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눈수 문제로 나왔었지만 이게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학자들도 나오고요. 이거를 교육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또 2차하고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 그러니까 논술이랑 교육과정 AB를 모두 훑어보면서 중요 이론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지금 뭐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약 30년간의 그 기출 문제가 있을 텐데, 못해도 최근
한 20년 전, 15년 전까지는 어,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이제 국가 수준 자료와 다 같이 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샘플 강의를 통해서 강사를 선정을 이제 해야 돼요.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때는 또 몇 분 안 계셨는데, 지금 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또 강의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그걸 고르는 것도 참 큰 일일 것 같아요. 내 공부 스타일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잘 이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조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처음에 샘플 강의를 막 들어봤었을 때, 이거 강사님 홍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아 임용이 뭐고, 이 유아 임용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요. 거의 안 계셨어요. 딱 한 분밖에.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대체 뭘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개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개론하면 탁탁탁탁탁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개론에 어떤 과목들이 있지? 그러니까 뭘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뭐, 국영수, 뭐, 한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아임용은 그래서 뭔데? 그래서 지금이야 말하라면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유아교육 사상과 발달 이론, 놀이 이론, 그리고 뭐 유아교육 과정의 변천사 이런 것들이 개론 안에 들어가고 강론에는 이제 우리의 뭐 동작교육, 건강교육, 뭐 의사소통이나 언어교육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가 수강했던 선생님이 유민영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 구조화를 해야 이해하는 제 스타일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강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요즘에는 현장에 계시다가 간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다 잘 본인들의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 강의를 통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임신과 출산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야 쉽지 않았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이 처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국 1등이 아닌 커트라인 이상이면 되는 복수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오로지 온리원이 아니고 우리 합격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누적된 합격생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저도 한 4번 정도의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커트라인 이상이면은 사실 2차에서 물론 2차 그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긴 했었지만은 2차에서 막 이렇게 너무 왜 인제 너무 이렇게 출제자 의도와 다르게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 뒤집히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커트라인 이상 하면은 여러 다수가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네. 이거는 딱 오로지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서 시험장 안에서 쪼는 사람은 진 거예요. 응. 시험장 안에서 쫄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말인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실전처럼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거고요. 실전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보실 때는 일단 최선을 다하자. 어, 내가 모르는 건 다른 사람도 모른다라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정신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 나 반드시 합격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요. 안 보여요. 희한하게 안 보여. 문제도 잘못 읽게 되고, 또 뒤에 가서 또 저의 스토리도 있는데,
참 그래요. 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마인드 컨트롤, 좀 약간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력은 커트라인 이상이면 된다. 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임용을 준비하는 이유와 합격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저는 임용을 준비했던 이유, 하나, 합격하는 이유, 그러니까 임용 준비 이유 및 합격 이유는 첫 번째, 아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자. 임신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학부 시절에 임용고시를 정말 안 보고 싶어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떨어질까 봐, 잘 못 해낼까 봐 두려워서 피한 거구나. 살면서 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패배의 심리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못했던 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임용고시에 대해서 엄청난 큰 두려움이 쭉 있었었는데 그거를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명확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부 시절에 정말 열심히 놀았던 친구가 있어요.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임용을 합격한 거예요. 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이는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임용도 합격을 하고 그랬겠지만 그냥 보이는 시선에서는 진짜 잘 노는 후배인데 이렇게 합격을 했다는 게 저에게 큰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제 수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제한된 환경이라면 인정하자. 제한된 환경이 불합격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내가 일병행을 하고 내가 늦은 나이라 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지금 막 애기가 3명이고 4명을 케어를 해야 된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에 그러니까 전업 수험생만큼 여유롭지 않고 시간이 타이트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공부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10시간 공부할 수 있다고 10시간 다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고 10시간 모두 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데 쓸 수가 없어요. 하루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6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었었어요. 6시간 이상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럴 환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한된 환경에서 방향을 제대로 간다고 하면,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참,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라고 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너무 돈과 시간이 아까우니까.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선택한 강사님을 합격할 때까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방법이 너무 많고 화학 자료는 넘쳐나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불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사님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그 강사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딴 사람의 모고 자료, 뭐 문풀 자료, 뭐 요약 자료 그게 나에게는 엄청 소용이 없다니깐요. 그냥 내가 지금 선택한 그 강사님 한 분만 따라가기에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분이 주시는 자료도 얼마든지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퀄리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강사님은 믿으세요. 네,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 만약에 10,000명이라 치면은 공부 방법도 10,000가지. 진짜로. 합격 수기를 보시면 이분, 저분, 그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면은요. 물어보시면 이게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 방법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막
나 너무 잘하잖아. 나 1점 차로 떨어졌어. 나 소수점 차로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내 방법은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또 제 함수 생활과 연결된 얘기인데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시험 앞에서는 정말로. 스스로도 냉정하게 돌아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제가 2017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험생이 만 명이면 공부 방법도 만 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내 방법에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초반 스포츠는 금방 지쳐요. 우리가 보통 1월 강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개강해서 쭉 1년을 가잖아요. 네. 1월 달에 막 하루에 막 10시간, 막 11시간 막 이렇게 해버리시면 금방 돋나요, 체력이.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시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님을 하나 정해서 강의를 들으셔서 1년 커리큘럼을 간다 하시면 그날 말씀하신 걸 잘 소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는 너무 끝까지 미리 보면은 겁이 나서 못해요. 내가 어떻게 논술을 그렇게 막 서론 막 결론 본론 막 너무 어떻게 잘 쓸 수 있지? 나는 언제 그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요. 논술도 저도 처음에 와, 이걸 어떻게 제한된 시간 내에 내 생각 쓰는 것도 아니고 답이 다 있는 걸 어떻게 서술해내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욕이 많은 건 좋아요. 근데 그 의욕이 많은 걸 너무 스스로를 압박해가지고 처음부터 스퍼트를 내면은 나중에 여름쯤 되었을 때 체력도 없고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차근차근 쌓아가자. 그런 여유로움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걸음마도 아닌 응애응애 시절 때 임용 준비 스토리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 길이 참 녹록지 않고 참 어렵다는 거를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언젠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준비했던 분들요,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합격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한 것도 있고, 저보다 같은 스터디원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 제가 또 합격하고, 그 후에도 하고, 또 밴드로 뭐 여러 가지 뭐 고심은 뭐 해지서, 그러니까 지금 뭐 놀이실의 이해자료 뭐 이런 거 이제 스터디했던 건데, 뭐 그런 데서 만난 분들 결국엔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아서 가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 응애응애 시절의 준비 과정이라 제 이야기는 길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4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2015년. 2015년은 약간 다시 얘기하면은 막 저도 막 벅차오를 정도로 되게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출산 육아라는 그 과정이 시작된 해였기 때문에, 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이기도 하고, 1점 차이로 떨어졌던 해라서 더 여러분께 해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유, 아직 콘텐츠 초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 예쁜 시선으로 봐주시면은 저도 한 걸음 더 이렇게 발전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추석 연휴, 그리고, 네, 우리 한글날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